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유재복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경제 소식이 이른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였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보유한 283만 1,620만 주를 대상으로 한 주당 1,000원씩 배당금이 분배되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배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전산 오류로 발생한 이번 실수를 알아채고 바로잡기 전에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0만 주 이상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없는 주식을 미리 내답하는 공매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신용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는 금융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정리되기에는 문제가 훨씬 무거워 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일반 주식과 뒤섞이게 된 사건 발생 당일에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해 보상의 기준으로 삼을 거래 시간대나 피해자로 규정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유령 주식이 일반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또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일반 주주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만으로 보기에는 참 문제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일반 주주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졌거든요. 유재복 기자,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고, 사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에 희대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 사태를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한 주에 1,000원씩 배당을 해야 되는데 1,000주가 배당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조폐공사만이 지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폐를 유통할 수 있는 기능만을 가진 은행이 지폐를 만들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위조 지폐를 만든 게 되는 거죠. 가짜 지폐 제조는 어마어마한 중벌로 큰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일부 직원들이 그 유령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버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을 때 신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절도죄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 주식이 들어왔으면 우선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그걸 처분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사건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장에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겠죠. 그건 네. 당연한 일입니다. 네. 실제로 삼성증권 주가가 지난 석 달 사이 가장 높았을 때가 44,000원, 한 주에 한 44,000원 정도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35,9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건이 일어난 지난 6일에 3.64% 떨어졌고 9일에 3%, 10일에 4.4%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그만큼 손해를 본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 국민연금도 삼성증권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삼성증권에서 부랴부랴 보상 방안을 내놨는데요. 대상은 사건이 일어난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날 장이 끝날 때까지 판 개인 투자자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네. 9시 35분은 삼성증권의 직원이 주식을 매도한 그 시점입니다. 그날 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39,800원이니까 실제 팔 때 가격과의 차이만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그 한 주에 34,800원에 100주를 팔았다. 그러면 이제 한 주에 한 5,000원 차이가 나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삼성증권 주식이 6일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떨어졌고 그 뒤에 주식을 판 그 투자자들 네. 그리고 이 삼성증권의 평가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평가원님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배당되고 또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엉성한 국내 증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삼성증권 시스템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나흘 만에 2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증권사의 전산 조작만으로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고 자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보도되었습니다. 안수연 법학 교수는 약탈적 공매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적절한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현재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만 법적으로 금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청와대에서도 공식 답변을 해야 할 텐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가 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매도 일단 말이 어려우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좀 잘 모르니까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있는데 공매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죠.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네.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면 1,000원을 법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문제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매도라는데요. 그 공매도의 공짜가 빌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식이 없는데 그 주식을 판다는 뜻이죠.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지금 상당히 고평가가 돼서 값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 조만간 떨어질 것 같다. 주식을 본 투자자 B 씨가 자기는 이 주식이 없는데 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빌립니다. 네.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팔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결제까지 사흘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샀을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의 차익을 자기가 그만큼 갖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매도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오늘 팔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사흘 뒤에 7,000원이 됐다. 그러면 저는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7,000원만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3,000원은 제가 벌게 되는 거죠. 이 제도는 그 주식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차입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나중에 주식을 돌려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아예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기로 한 뒤에 시장에서 주식을 구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유령 행위 같은 거죠. 예. 있지도 않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이 무차입 공매도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피눈물이 나게 하는 공공의 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매도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나 큰 손들이 할 수가 있겠죠. 개미 투자자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른바 이 큰 손들이 작전을 벌여서 주식을 싸게 하기 위해서 뭐 그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주식을 폭락시킨다거나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는 없는 주식을 미리 매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식값이 올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예. 그렇게 되면 그 주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 판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거나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난 2000년 우풍상호 신용금고라는 회사가 성도 ENG라는 회사 주식을 34만 주를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5만 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거죠. 15만 주의 주식을 구하지 못한 거죠. 그 뒤에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됐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담당 직원이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유령 주식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게 또 시장에 팔리고 또 사건이 일어나니까 삼성증권에서 또
이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면서 주식을 또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주식은 실체가 없는데요. 네. 시스템에만 들어있고 실제로는 없는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이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를 게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상의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배당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다학과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특히 새학년이 시작되는 1학기에는 공부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데요. YTN DMB의 수다학은 그중에서도 수학에 초점을 맞춰 보다 쉽고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와 공부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다학은 수학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다루는 수학 비하인드 뉴스와 실제 사연을 소개하면서 수학 공부법을 상담해주는 순서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속담 속 수학 이야기,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아이를 위한 수학 학습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수다학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자와 교사, 교육 전문가, 재미를 담당하는 개그맨 등 총 5명의 출연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너 구성도 이전과 달리 수학 비하인드 뉴스와 사연 상담으로 단순화해 학부모나 학생이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수학을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수학 비하인드 뉴스의 주제로 속담에 숨겨진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을 통해서는 잘하는 길이 단위를,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을 통해서는 되와 말이라는 부피 단위를,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속담을 통해서는 확률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속담 이야기를 통해 배운 수학 지식은 왠지 잊어버리지 않을 것만 같은데요. 길이나 부피와 같은 단위뿐만 아니라 확률과 분수의 개념까지 담고 있는 다양한 속담들을 소개함으로써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학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코너에서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아이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동생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합창,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놓치지 않는 초등학교 6학년 김재은 학생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욕과 성취도가 높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아 하루의 계획표가 늘 빡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꽉 짜인 계획표에 쫓기다 보니 학습 시간이 부족해지고 흥미가 떨어지는 수학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만다는 것인데요. 고민을 의뢰한 학생의 공부 모습을 본 스튜디오의 수학 교육 전문가들은 먼저 학생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줄 안다는 점을 칭찬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계획 때문에 학습 의욕과 효과가 낮아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리한 계획을 수정하고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분량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수학 성취도와 기타 학습 유형 평가는 물론 실제로 학생이 풀었던 문제를 사례로 들어 문제점을 자세하게 파악해주고 있어
개별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조언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사례자는 평소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고 수학 성취도 분석 결과도 높은 학생이어서 계획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수학이나 독서와 같은 활동을 먼저 배치하고 다양한 활동들은 과목별, 요일별로 간격을 두고 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이 같은 조언들은 학생들의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하루의 시간 활용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더욱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례자가 학업 성적과 예술적 재능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진로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고 학습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전체 계획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맡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고민에 대한 조언이 끝난 후에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아이가 학습 습관을 잡는 방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한 화면으로 정리해줌으로써 유용성을 살렸습니다. 수다학은 수학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려한 토크쇼 프로그램 형식은 물론 사례자에게 초점을 맞춘 자세한 분석이 돋보였습니다. 전문가나 진행자들의 말투와 조언이 부드럽고 다정하다는 점도 수학을 쉽고 유익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있었던 화재는 모두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참사의 배경에는 사무장병원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YTN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속칭 사무장병원은 흔히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비영리 목적의 의료법인을 이윤만을 위한 개인 기업체처럼 운영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밀양 세종병원은 2008년 의료법인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횡령, 허위 급여 지급은 물론 인력 배치나 자가발전 시설과 관련된 규정도 위반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병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 운영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세종병원의 전경과 화재 당시의 모습, 화재 감식반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화면을 함께 보여주며 세종병원의 불법 운영 행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재 자체가 아니라 화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수사한 결과를 전달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화재 당시의 화면은 불길이나 사상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상보다는 연기와 소방관 위주로 편집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없었던 것은 물론 수동 비상 발전기가 병원 외부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당시 작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할 때는 병원 외부에 수동 비상 발전기를 담은 화면을 제시해줘 이해가 쉬웠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병원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에 민감해야 합니다.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의료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또 다른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YTN이
사무장 병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인터뷰 내용 자막의 오류나 잘못 표기된 그래픽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3월 29일에 있었던 부산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아파트 화재 중간 수사 결과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보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발언 내용 자막을 보면 현장 보안이라고 잘못 표기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존스 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다음 달 문을 닫는다는 기사에서 그래픽으로 표현한 한미연구소장의 발언을 보면 한국 정부가 부적절한 간섭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원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간섭을 거부했다는 것이므로 자막에 조사를 추가해줘서 한 정부애로 하거나 한국 정부가 제안한으로 명기해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6.13 지방선거의 여야 주요 후보에 대한 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정리한 그래픽에서 충남 지역 이인재 후보를 전 충남지사로 잘못 고지했는데 앵커가 즉시 그래픽에 자막이 잘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정하고 양해를 구한 점은 적절했다는 모니터 평가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 시사 보도의 균형 감각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시사 토론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반대와 찬성의 입장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상대편의 견해나 입장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공평한 구성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구색 맞추기,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법률적인 형식이 강요되는 결과이고 나름대로 균형과 형평을 갖춘 공평한 보도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곤충이 갖고 있는 두 개의 더듬이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더듬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듬이 기능의 중요성만 볼 수 있지만 몸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듬이의 기능이 더듬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 역할의 그 중요성을 주장하는 컨센서스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도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보도 체계인가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정당한 방향으로 가는 방식이 이것뿐인가 하고 아쉬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나 변증법적 또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뭔가 빠졌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는 그 방식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만나게 됩니다. 일방적인 한쪽의 입장만 전달하는 방식에 비하면 진전된 것이고 더 나아졌지만 컨센서스나 단합이나 하나로 합쳐가는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입장에 대한 파괴나 개선의 노력보다는 힘의 논리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강박관념에 쏠리고 있다는 견해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에 대한 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단순한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충돌이 앙금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앙금이 쌓여 적폐가 되고 적폐는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악의 고리를 풀어내지 못하는 결과가 될까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힘을 남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앙금을 남기는 뉴스 보도나 시사 토론이 되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방향에서 보도 체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공평한 보도를 외면하면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없습니다. 편파적 사실에 대한 맹신은 왜곡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 진실 보도와 거리가 멀어지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더 포스트에서 취재 보도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교훈이 나왔습니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으로 백악관과 대립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스토리를 다룬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을 보도하는 3가지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뉴스 보도에 대한 결정은 보도의 최고 책임자 한 사람이 결정할 것. 2번째는 다른 미디어에 보도되는 기사를 인용할 경우 검증과 확인을 거쳐서 보도한다. 3번째는 이 사건과 관련한 소스는 최소 2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 보도나 시사 토론에서도 좀 더 확인 가능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소신 발언처럼 들리는 대중성을 얻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검은 고양이를 회색 고양이라고 주장하는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뉴스 보도의 구색 맞추기나 형식적 균형 감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공정한 뉴스를 지향하는 가치의 실체를 제공하는 뉴스 보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의 새로운 지평을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